일단 이제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전공인 법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소개하라, 이렇게 세 가지 점만 소개를 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후신이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대한민국 최초의 법과대학으로서 1905년에 시작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는 법과대학부터 출발한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깊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됐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보다 앞서서 전국에서 1등을 한 바가 있는데, 명실상부한 1등 단과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법과대학이 없어지고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만, 학부에서 우리가 자유전공학부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후신으로 생각하고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 하는 교육 목표 하에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다 하는 어떤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예상합니다. 네, 그럼 법조인이 되려면은 지금은 이제 법과대학이나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최고의 메카가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교육 목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어떤 전공으로 이루어지는 융합전공이기 때문에 법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전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우는 교과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린 다음에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할 것 같고, 또 저의 주 전공인 법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전공학부의 교육 목표는 법학을 기본으로 한 기본 소양, 최소한의 법학적인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전공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이수 전공 체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교과목도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시면 1학년 때에는 우리가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2학년에 가면은 이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을 그대로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양한 어떤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진행됐던 그 경제학과 같은 경우 소개도 그렇고, 뭐 정치외교학이라든지 미디어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문과대학에서 여러 가지 뭐 국어국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작년부터 열어놓은 것인데, 이 자연계에서 컴퓨터학과도 저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법학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전공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복합적 전문성을 갖춘 어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최소한의 어떤 법학의 소양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범위는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본사법에 해당되는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리고 법학에 관해서 핵심 교양이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교양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하는 행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정치외교학이라든지 뭐 미디어학이라든지 컴퓨터학이라든지 그런 전공들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오시면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일단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의 3분의 1 이상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로스쿨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각 행정학이라든지 정치 외교학이라든지 경제학과 같은 다양한 경영학 이런 다양한 전공으로 뻗어가서 그 분야에서 적성에 맞는 아까 경제학의 과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자유전공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제학과 아까 교수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로스쿨에 올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분야의 학문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학사학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법학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법학에 대해서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그 발표나 토론 수업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조용하실까요? 그냥 보통 수업 들으시듯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걸 마인드 혹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지만 손 들고 싶지 않으시죠? 네. 리걸이라고 하는 거, 리걸 마인드는 이제 리걸과 마인드 이렇게 독학어지요. 그래서 어떤 법학적인 사고 방식, 우리가 번역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법학을 하려고 하면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유능한 법조인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리걸 마인드가 잘 형성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는 게 뭐냐 이제 법학 교육을 받을 때 이 리걸 마인드를 제대로 형성하는 것을 우리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법학의 특성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법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걸 마인드라는 게 필요하고 이런 리걸 마인드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아까 이제 좀 전 시간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경제학이나 혹은 우리가 심리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그러한 사회과학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이 과학자부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인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체계성과 논리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든 학문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학이 좀 특수한 것은 뭐냐면은 경제학 앞서 여러분께서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경제학이나 경영학, 정치학, 외교학 이런 것하고 우리가 법학하고 다른 사회학하고 법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두 가지 성격인데요. 하나는 법학은 사회과학이지만 규범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현상을 그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설명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 체계적인 인식, 논리적인 인식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옳지 않다면 그러한 사람 그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고민하는 것이 법학이다. 그래서 법학은 규범과학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든 그런 학문하고 구별되는 법학의 가장 독특한 성격이 뭐냐면 실천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그 법과 사회 내지는 그 비슷한 과목을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과목이 있다는 건 들은 적 있죠? 예, 혹시 법과 사회 들으셨어요? 3학년 때는 그러면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본 학생이 대부분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즘에 이제 대학 입시에서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법과 사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대목들이 나오냐면 이제 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이 설명도 하셨지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게 되는 사회를 이루게 되면 질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규율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회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규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의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하거나 이렇게 혹은 칭찬하거나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지만 말하기가 좀 싫었죠. 이런 큰 무대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덕이라든지, 그죠? 관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회규범이라고 하고, 법도 그런 사회규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질서의 하나인데요. 그럼 모든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예를 들어 종교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관습, 이런 다른 사회규범과 법이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법도 사회규범의 하나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율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형법 250조 1항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금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지에 위반되면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혹은 나쁜 액수구나, 이렇게 그냥 비난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지를 위반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우리가 구속하거나 혹은 구속되지 않더라도 재판을 받게 해서 형벌을 받게 하죠. 그래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도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종교규범에 위반했다고 해서 국가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서 관철하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우리가 세계 이제 교훈 중에 하나 자유정의 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자유정의 진리 중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고려대학교 입학하시게 되면 이 방패 모양으로 해서 자유정의 진리 이렇게 써 있는 마크를 달고 다닐 수도 있지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라틴어로 정의라고 하는 말은 유스티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스티티아가 이 라틴어로는 법에서는 이우스인데요. 이우스하고 유스티티아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영어로 정의를 뭐라고 하죠? 데피니션 말고 justice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뭐라고 할까요? justice라고 합니다. 즉 정의를 말하는 자예요. 법을 말하는 자, 정의를 말하는 자. 그래서 이 서양 유럽 어권에서, 물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서양 유럽 어권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같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것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은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법의 실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도 실천성을 갖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 우리가 법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왜 다루느냐,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항상 그것을 다루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실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법학은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법학은 법적인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는 혹은 현당성을 자랑하는 내가 공부 많이 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답안에 그 내용을 쓴다. 그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실력이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실천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다른 사회과학하고 구별되는 법학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규범학이고 그리고 형이상학이 아닌 항상 실익을 따지는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 건데 이때 이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인간이 어떻게 평화롭고 정의롭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그 조건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걸 마인드는 어떻게 습득되는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리걸 마인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습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학을 잘 공부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논리적 체계적인 사고가 중요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항상 따지는 그러한 규범적인 사고가 중요하고 실천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학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나. 그래서 법학은 이제 이 논리 체계적인 학문인데 이 논리성과 체계성이 아주 강조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법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형사재판을 예로 든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가장 극단적인 재판의 결과는 뭘까요? 가장 나쁜 결과는 뭘까요? 그 피고인한테 사형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결과는 뭘까요? 무죄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형과 무죄의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우리가 법 조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누가 A라는 사람이 A라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무죄가 나고 똑같은 사건인데 B라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사형해서 사형 집행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그 재판을 공정하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가 재판하더라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든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결과가 도출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논리적 체계성을 따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고 그런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 재판이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구나, 공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엄격한 논리성과 체계성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법학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처음에는 그리고 이 언어 자체도 시나 소설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건 다 건조체예요. 그리고 우리 실천성을 갖는다고 해서 쓸데없는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 체계적인 문구로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학습량이 많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문사회계하고 자연계하고 했을 때 자연계에서 이제 이런 실용학문, 응용학문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선호되는 학과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과대학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인문사회계에서 법과대학이 이제 가장 선호되는 학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성격도 비슷하다라고 해서 의학하고 법학을 굉장히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도 종합학문이고 응용학문이고 법학도 종합학문이고 응용학문입니다만 이 종합하는 범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살아온 노하우의 총체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온 더불어 살아온 인간 사회라는 것이 생기고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질서가 생긴 이유로 법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강자가 그냥 약자를 착취하고 불링하고 억압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정의롭게 살아가는 각자가 누려야 할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면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하는데 그 존엄성을 지키면서 모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뭔가 아직 그러한 국가 공동체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아직은 실현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조건이 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계속해서 모색하면서 개선해 왔던 것이 법이고 인간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바로 법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의 논리적 체계 속에 법학의 고유한 법 해석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의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경제사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그 경제사범들,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쏙쏙 빼가는지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경제사범들 중에. 그 좋은 머리를 왜 인류에 좀 이바지한 데 쓰지 않고 어떻게 그런 데 쓸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탈세범이나 경제사범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법적인 분쟁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담고 있고 그 전문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법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 사람만이 법학적인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도 각 분야의 각 다양한 전공의 전문성을 익힌 인재들이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법조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법 해석의 기본인데요. 이것을 우리 삼단논법이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학에서 보면 삼단논법을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삼단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있고 대전제가 옳고 소전제가 옳으면 결론이 옳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삼단논법에 따른 어떤 해석이 법학의 기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형법 아까 소개드렸던 형법 제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사람은 항상 이렇게 if 뭐라면 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법률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됐는가를 한번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가족이 대부분 그 자녀가 한두 명인 핵가족이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여러분이 혹시 반려동물 있는 분 계세요? 강아지 키우세요? 어떤 강아지 키우세요? 네? 고양이 키우세요. 예, 그럼 고양이나 우리가 강아지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는 정말 귀엽고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제또리 아줌마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식처럼 그 속썩이지 않고 강아지가 노라는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항상 예스예요.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오면 집안 식구들이 다 잘 때에도 강아지는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님을. 그리고는 모두가 다 잠든 그 시간에도 주인님이 오시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너무나 반가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자식보다 낫다, 심지어 남편보다 낫다는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강아지가 참 안타깝게도 수명이 짧은 거예요. 인간보다도. 그래도 15년 정도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아이 고양이가 많이 자식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뿐이고 사실 자식을 가장 사랑하죠. 부모님들은. 어쨌든 그 고양이를 애지중지했는데 옆집의 아저씨가 이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발로 찼는데 그 강아지가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이 계단의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키우던 고양이,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집에 고양이 그 강아지가 없습니다만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정말 제 자식처럼 제가 사랑하던 강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아지를 살해한 이웃집 아저씨가 처벌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어떤 죄로 처벌됐으면 좋겠냐면 나 자식 같은 사람 같은 강아지였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 옆집 아저씨는, 이웃집 아저씨는 살인죄로 처벌될까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나 요거를 따지는 과정은 복잡한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사람. 그럴 때 요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에 해당되는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강아지는. 왜 아닌가요? 이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나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생물학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헌법 250조 1항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 의미에서 사람일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살인죄로는 처벌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동학대 방지, 동물학대 방지법이라든지 동물보호라든지 그런 것에서 처벌을 될 수가 있어요. 혹은 재물손괴죄 이런 것도 됩니다. 혹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혹은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법률을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단행 소추를 하고 국회에 단행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단행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탄핵에 대해서 좀 아시죠? 지난 정권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헌정사상 이제 탄핵 심판이 2건이 있었어요. 한 건이 이제 지금 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것은 이제 탄핵이 되었죠. 인용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에요. 2004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기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탄핵,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된 행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위배됐지만 법위반의 존재성이 없다.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이제 탄핵 소추한 사유는 굉장히 많았는데 인정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 측근인 최동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최동술이라는 사람이 막 그 대통령 당선자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돈 뜯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탄핵 소추 사유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헌법 제65조의 그 탄핵의 요건의 if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가 를 한번 따져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가 그 법조문이고요. 소전제가 지금 해결된 이 법적인 분쟁이 소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들에서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이 그 법조문에 담고 있는 의미 내용에 충족되는가를 따지는 과정이 우리가 포소이라고. 아까 우리가 강아지가 헌법 250조 1항에 사람에 해당되는가를 따지는 과정이 포섭이에요. 그래서 충족이 되면 충족이 되면 법률 요건인 사용무기 5년 상징 이렇게 법률 요건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탄핵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될 때, 요게 이제 있고요. 이렇게 되면 충족이 되면 법적인 효과로 탄핵, 즉 공직에서 파면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는 맞나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중에서 우리 하나 따져보면 해당되는 거 대통령이 맞습니까? 왜 맞나요?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경우에 안 된다고 한다는 특성은 왜 안 되나요? 예? 뭐라고요? 측근이기 때문에. 예, 측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이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도수 씨와 연관을 해서 뭔가 지시를 하거나 그 부당한 불법적인 어떤 범죄 이익을 같이 공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대통령 취임 전에 최도수 씨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요건에서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집행도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소추는 됐지만은 탄핵 사유로는 인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전공부에 들어오시면 아까 이제 기본상법을 배운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오셔도 기본상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법학의 어떤 부분들을 배우느냐,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그 과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법학의 기본 과목은 기본 3법이 있고 나머지 4법에서 7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응용 법학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3법은 헌법, 민법, 형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본 3법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수능 보실 거죠? 예. 근데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가 있나요? 100점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한두 달 해갖고 점수를 확 올리기는 어렵지만 포기하기는 참 쉽고 예. 그리고 그 과목을 포기하면 좋은 대학 가기는 참 어렵고 이런 과목들이 있죠. 예. 그 세 개가 있지 않나요? 예. 국영수 예. 그죠? 마치 수능에서 국영수에 해당되는 것이 법학에서의 기본 3법이에요. 그래서 헌민형입니다. 왜 기본 3법이냐면 요 헌법, 민법, 형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리걸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나머지 법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지망하는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나는 최고의 특허법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식재산법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엔터테인먼트법 전문가가 되고 싶고 국제중재를 하는 국제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기본 3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3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 3법 중에서도 이제 제 전공이 헌법이니 제 전공이라서 헌법을 제일 먼저 하는 건 아니고 헌민형 중에서 이 헌법이 국가 공동체의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질서 체계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피라미드를 이제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국가 공동체 최고법이 헌법이고 그리고 그 밑에 무수한 법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률들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같은 법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단체장이 정립하는 규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이 헌법의 공식 명칭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이에요. 1948년 7월 12일에 제헌국회를 통과했고요. 7월 17일 날 공포되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법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아는 법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하얀 목도리 하는 학생. 네? 무슨 법이요? 김영란법. 예.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이랑 부정청탁금지법. 예, 그것도 법률입니다. 또 어떤 법이 있을까요? 우리 아까 그 기본 3법에 헌법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민법, 형법도 있다고 했죠. 민법, 형법도 법률입니다. 혹은 우리가 여러분이 탄핵재판할 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헌법재판 절차를 정하는 법은 뭘까요?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 심판 절차를 일부 정하고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 동물국회, 옛날에 동물국회의원 시절이 있었거든요. 국회에서 법률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야당은 결사 반대하고 여당은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로는 뭐 소수가 늘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본회의가 못 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그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가서 국회의장을 못 나오게 하고요. 그럼 그때 국회의장은 전화를 한 5분 전에 미리 겁니다. 국회 부의장이 2명이거든요. 국회 부의장한테 미리 걸어가지고 나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나 대신 의사봉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부대는 본회의장에서 여기 이 의장석을 점거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본회의장 문을 점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진하고 막 몸싸움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과를 막 들어와가지고 의장석 점거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욕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물국회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국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본회의에 당정하려고 그러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의 쟁점법안은 이제 국내 상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법률안이 쟁점법안이 안 돼서 이제는 식물국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뭘까요?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법규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헌법은 크게 두 가지.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 헌법은 민법이나 형법, 뭐 정당법, 선거법 이런 모든 것들을 낙라하는 그것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공동체 최고법이고 이 국가공동체 최고법으로서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것 그리고 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하려면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어떻게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헌법재판소장입니까? 누구죠? 주권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국민의 인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그 국가 권력의 구성, 활동과 통제에 관한 것을 분류하기. 이게 국가 권력 파트고요. 여기 기본권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민법은 헌법의 이념인 재산권 보장 혹은 사적 자치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민법은 일반 국민들 간의 어떤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법계의 거래를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족 상속에 관한 것, 친족 가계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남았다면 그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줄 거냐, 분배할 거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헌법상 재산권 그리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실제 법의 실체를 형법으로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형법은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형법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강조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몰백계 뭐 이렇게 하면서 범죄인들은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범죄인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래서 아주 비인도적인 형벌이 많았고 강압적인 형벌이 많았습니다만 현대 이르러서 근대 이후의 이 형법은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억제하고 죄지은 만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마그나 카르타를 뭔지 아십니까? 대헌장이라고 하는데요. 1213년에 영국에서 존 유안에 대한 어떤 귀족들의 인권 문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권 교역에 관한 가장 이제 오래된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형벌을 우리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항상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고요. 이 이해관계들을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의 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헌민형을 배우고 나서 요 네 가지 법, 공법에 있어서 우리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 국가 조직의 특히 행정부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어떤 법이 행정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인데 상인들에 관해 상권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상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이나 친족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것을 재판을 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것, 범죄인에 대해서 범죄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합쳐서 7법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응용법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언론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의료법, M&A법도 이 상법, 해상법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혹은 스포츠법 뭐 이런 것들, 지식재산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다,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부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해야 좀 더 유리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전공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학부에서의 대학 생활을 하실 때 혹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가를 결정하실 때 이 세 가지로 좀 유의하시라. 아까 말씀드린 이걸 마인드에서 논리적인 사고, 규범적인 사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이제 다른 데서 듣기가 어려울 텐데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지혜의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서 2000년 전이고 100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게 정의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이 변화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제도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서 월, 화, 수 열심히 공부하고 수목금토일 노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일요일 노는 사람이 훨씬 더 법학에서 더 중요하다.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야가 있냐면 특히 이공계통으로 해서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온 학생들은 로스쿨에서 양극단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이거나 중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논리적 체계, 수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약하냐면 규범적인 사고가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이 사고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혹은 인문학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무슨 문학, 철학 이런 걸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법학에서 쓸데없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요약 정리하는 그런 문장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쓸데없는 것을 너저분하게 쓰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하시게 되면
로스쿨에 진학하시는데 굉장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에서부터 법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제 거기서도 나왔는데 이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 주체가 법학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커리큘럼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법학의 기본 과목들을 배우게 하고 다양한 핵심 교양에서 법학적인 과목들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자유전공학부의 지도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맡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도교수로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른 데서는 누리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고 진로에 대해서 설계할 수가 있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출신에는 이른바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 스카이 로스쿨에 진학한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1905년도에 출발해서 2017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100년이 넘는 동안 112년 동안에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선배들이 지금 이 각계 각층에서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배들이 다 자유전공학부 졸업생의 선배들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이것이 문제라는 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고대 법대 교우회가 있어요. 그 고대 법대 교우회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준회원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만약에 진학하시게 되면 커리큘럼에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이 많은 선배들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인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설계에 있어서 자유전공학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